서울의 거대한 도시 풍경 속 고가도로 아래 어둡고 습한 공간은 세 형제에게 유일한 피난처였다. 빗물이 스며들어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 바람이 스며드는 낡은 천막이 그들의 전부였다. 장남 현우는 20살 초반으로 보였다. 그는 늘 말수가 적고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읽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달아빠진 군용 야전삽 옆에 쭈그려 앉아 그는 낡은 수첩을 무릎 위에 펴고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종이는 빗물에 젖어 얼룩덜룩했고 글씨는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둘째 민주는 17살 정도로 보였는데 형제 중 가장 활달하고 현실적인 성격이었다. 그는 차가운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축축한 나뭇가지들을 모아 불을 피우려 애썼다. 마른 나무집과 종이를 구겨 넣어도 좀처럼 불꽃은 피어오르지 않았다. 젠장, 이놈의 비는 그칠 줄을 모르네. 민주는 투덜거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동생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역력했다. 그의 곁에는 항상 낡은 공구들이 담긴 주머니가 있었다. 민주는 거리에서 버려진 물건들을 고쳐 팔거나 간단한 수리를 해주며 형제들의 끼니를 책임지는 가장과도 같았다. 막내 지호는 10살 남짓의 어린아이였다. 그는 형들의 걱정스러운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낡은 스케치북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색연필은 거의 다 닳아 몽당 연필처럼 짧아져 있었지만 지호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웅크려 앉아 상상의 나라를 펼치듯 무지개색 크레파스로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초원과 그곳을 뛰어노는 강아지를 그리고 있었다. 빗물 냄새, 희미한 매연 냄새, 그리고 흙냄새가 뒤섞인 공간 속에서 지호의 그림만이 유일하게 밝은 빛을 내는 듯했다. 형아, 오늘 저녁은 뭐 먹어요? 지호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불씨를 일으키려 노력했다. 글쎄다. 오늘은 영 시원치 않네. 현우 형. 뭐 좋은 생각 없어요. 현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과 이 낡은 수첩에 기록된 알 수 없는 글과 도면만이 그의 잃어버린 시간을 증명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어린 동생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만이 그를 지탱했다. 그때 비를 피하기 위해 다리 밑으로 들어온 마른 들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린 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은 배고픔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고양이를 쫓아내려 했지만 지호는 벌떡 일어나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야옹아, 배고프지 이거 먹을래? 지호는 자신이 아껴두었던 마지막 빵 조각을 고양이에게 내밀었다. 빵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지호의 얼굴에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고양이는 경계하는 듯 잠시 주춤했지만 지호의 순수한 눈빛에 안심했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와 빵을 받아먹었다. 지호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너도 우리처럼 외롭구나. 현우와 민주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생명에게 온정을 베푸는데 주저함이 없는 막내의 모습에서 따뜻한 위안을 얻었다. 그들은 비록 가진 것이 없었지만 서로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였다. 그들의 삶은 고단했지만 서로를 향한 깊은 유대감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현우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과 알 수 없는 기호, 그리고 기계 도면 같은 그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 수첩은 그의 잃어버린 과거와 그의 진짜 능력을 숨기고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현우는 이따금씩 머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섬광처럼 지나가는 낯선 얼굴과 희미한 연구실 풍경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차가운 다리 밑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작은 일상이 곧 거대한 폭풍에 휘말린 한 억만장자의 운명과 기적처럼 얽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가진 가난하지만 순수한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은 세상에 따뜻한 빛을 비추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강민주는 지치고 절망적인 상태로 차가운 밤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던 거대 기술 기업의 젊은 CEO였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야심찬 우주 탐사 프로젝트 별의 눈물은 내부 배신자의 사보타주와 경쟁사 한상철의 교묘한 함정으로 인해 치명적인 실패로 돌아갔다. 프로젝트 실패는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고 강민주는 모든 권한을 박탈당한 채 대중과 언론의 문매를 맞았다. 그는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냥개처럼 자신을 쫓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증거가 담긴 낡은 서류 가방 하나와 호신용 권총 한 자루만을 든 채 무작정 도시를 벗어나려 했다. 그의 고급 세단은 텅 빈 고속도로를 질주했지만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한 고통과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증오했고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한상철에게 복수심을 불태웠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교회 도로에서 그의 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 연료 경고등이 깜빡이더니 이내 엔진이 꺼졌다. 젠장. 강민주는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휴대전화는 배터리가 나갔고 지갑은 비어 있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매서운 바람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차 문을 박차고 나와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다. 희망 없는 발걸음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오래된 고가도로 아래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비록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여겼지만 이대로는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판이었다. 그는 발버둥치듯 몸을 가누며 다리 밑으로 들어섰다. 세 형제는 낯선 발소리에 몸을 잔뜩 웅크렸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남자는 몸을 비틀거리며 휘청이다가 결국 그들의 보금자리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털썩 쓰러졌다. 그의 손에서는 낡은 서류 가방이 떨어져 나갔고 가방 안의 서류들이 비에 젖은 바닥에 흩뿌려졌다. 그 안에는 기업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복잡한 문서들과 섬광처럼 번뜩이는 권총이 보였다. 세 형제는 얼어붙었다. 민주는 경계심에 찬 눈으로 쓰러진 남자를 노려보았다. 누구지 거지인가? 아니면 위험한 사람인가?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지호는 달랐다. 그의 순수한 눈에는 쓰러진 남자의 고통만이 보였다. 형아, 저 아저씨 아픈 것 같아요. 지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며 강민준에게 다가가려 했다. 지호야 안 돼. 민준이 다급하게 지호를 붙잡았다. 현우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민준아, 위험한 사람은 아니야. 일단 지켜보자. 현우의 눈은 쓰러진 남자의 서류 가방에서 쏟아진 문서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문서들에는 그가 알 수 없는 그러나 왠지 모르게 익숙한 복잡한 도면과 공식들이 적혀 있었다. 그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이는 듯 했다. 강민주는 의식을 잃은 듯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흙먼지와 빗물로 범벅되어 있었지만 어렴풋이 그의 고통과 절망이 느껴졌다. 세 형제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들 자신도 배고프고 지쳐 있었지만 쓰러진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은 조건 없는 연민으로 가득했다. 형아, 저 아저씨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우리 담요라도 덮어줄까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억만장자였던 강민주는 이들을 평생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세 형제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처지였다. 이것은 강민준의 오만함과 무감각했던 삶을 깨부수는 첫 번째 충격이었다. 그의 화려한 세상은 이미 산산조각 났고 이제 그는 이 차가운 다리 밑에서 낯선 이들의 온정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현우는 천천히 강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강민준의 곁에 떨어진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가방 안에는 중요한 문서들과 함께 권총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현우는 권총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복잡한 시스템 도면, 암호화된 코드들, 그리고 별의 눈물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현우의 머릿속에서 강렬한 통증과 함께 섬광처럼 어떤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낯선 연구실, 수많은 모니터,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하지만 곧 사라졌다. 일단 아저씨를 따뜻하게 해드려야 해. 현우는 민준과 지호를 돌아보며 말했다. 민준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형의 말에 따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낡은 담요를 꺼내 강민준의 몸을 덮어주고 불을 피우려 다시 시도했다. 지호는 강민준의 곁에 웅크려 앉아 작은 손으로 그의 이마를 짚었다. 그의 천은 차가웠다. 이 작은 행동이 강민준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억만장자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세 명의 무력한 형제들에게 목숨을 의지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의 순수한 연민은 강민준의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잃어버린 기억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할 터였다. 강민준은 그들에게서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에게서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정,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었다. 새벽녘, 차가운 고가도로 아래에서 강민준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낯선 온기가 느껴졌다. 눈을 뜨자 낡았지만 깨끗한 담요가 자신을 덮고 있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세 명의 아이들이 보였다. 어린 막내는 담요를 끌어올려주며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열나는 것 같아요. 지호의 작은 손이 강민준의 이마를 짚었다. 그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강민준은 지호의 손길의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타인의 온정에 익숙하지 않았다. 지난 수년간 그의 주변에는 오직 돈과 이익만을 쫓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는 경계심에 가득 찬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너희는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민주는 멀찍이 떨어져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걱정 마세요, 아저씨. 저희는 그냥 여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저씨가 어젯밤에 쓰러지셔서. 현우는 말없이 강민준의 곁에 앉아 그의 떨어진 서류 가방에서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강민준의 회사 로고가 찍힌 복잡한 도면들이 들려 있었다. 강민준은 현우의 손에 들린 서류들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내 서류 가방을 왜?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현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쓰러지셨을 때 가방이 열렸습니다.
중요해 보여서 다시 담아두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강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흔들림이 없었다. 강민준은 그 눈빛에서 묘한 신뢰감을 느꼈다. 현우는 서류 가방에서 별의 눈물 프로젝트 관련 도면 몇 장을 꺼내 강민준에게 내밀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강민준은 놀랐다. 이 복잡한 기술 도면들은 업계 최고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허름한 노숙자 소년이 익숙하다고 말하다니 그는 현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지저분한 차림새였지만 그의 눈빛은 비범했다. 그게 익숙하다고 강민준은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머리가 좀 이상합니다. 가끔 알 수 없는 그림이나 공식 같은 게 떠오르는데 이 도면을 보니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현우는 자신의 낡은 수첩을 꺼내 강민준에게 보여주었다. 수첩에는 강민준의 도면과 흡사한 형태의 복잡한 기계 도면과 수학 공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들은 별의 눈물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차세대 에너지 효율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과 새로운 알고리즘에 대한 스케치였다. 강민준은 경악했다. 수첩에 적힌 내용들은 자신이 추진하던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이 소녀는 분명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째서 이런 곳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일까? 네오, 혹시 공학을 전공했었니? 아니면 이런 기술에 대해 아는 것이라도 있니? 강민준은 다급하게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제가 누구였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강민준은 현우의 수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가 수첩에 그려놓은 도면들은 별의 눈물,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다. 특히 에너지 전송 시스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회로 설계는 강민준이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였다. 이 아이디어들은 강민준의 프로젝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강민준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그는 한낱 노숙자 소년에게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의 실마리를 발견한 것이다. 그의 자존심은 구겨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 소년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귀를 쫑긋 세웠다. 아저씨, 누가 오는 것 같아요. 강민준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한상철의 부하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급히 몸을 숨겨야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아직 제대로 가눌 수 없었다. 이부하, 빨리 여기 숨어. 현우는 재빨리 강민준을 낡은 천막 안으로 밀어넣고 서류 가방과 권총을 자신의 품에 숨겼다. 민준과 지호도 현우를 도왔다. 그들은 쓰러진 강민준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한상철의 부하들이 추격해올 것을 예상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사내가 나타났다. 그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강민준의 차를 중심으로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리더는 험상궂은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근처에 있을 텐데 한상철 회장님께서 직접 오실 줄 알아라. 반드시 강민준을 찾아내라고 하셨다. 세 형제는 천막 안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지호는 두려움에 현우의 옷자락을 꽉 잡았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경계했다. 현우는 강민준에게 속삭였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강민준의 서류들을 품에 안은 채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지식을 이용해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천막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3명의 노숙자 형제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에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완벽하게 무력했다. 그는 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민준의 오만한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그에게 진정한 인간애와 희망의 가치를 일깨워줄 운명적인 서막이었다. 고가도로 아래는 이제 세 형제에게 익숙한 안식처가 아닌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전장이 되었다. 한상철의 부하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강민준의 냄새를 맡고 다리 밑까지 추격해왔다. 그들의 발소리는 콘크리트 바닥에 울려 퍼지며 세 형제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다. 강민준은 낡은 천막 안에서 숨을 죽인 채 몸을 웅크렸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안도감을 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 순수한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한상철의 부하들은 다리 밑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욕설이 어둠 속을 갈랐다. 강민준 어딨어? 이 비겁한 놈아, 어서 나와. 한상철 회장님께서 너를 애타게 찾으신다. 그들의 손전등 불빛이 사방을 휘저었고 세 형제가 숨어있는 천막 쪽으로 점점 다가왔다. 지호는 두려움에 현우의 옷자락을 꽉 잡았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경계심에 찬 눈으로 상황을 주시했다. 그는 언제든지 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현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는 강민준의 서류들을 품에 안은 채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지식을 이용해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다. 그의 뇌리 속에서 잊었던 지식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다리 아래의 배선도, 버려진 공사 자재들의 심지어 강민준의 차에 설치된 첨단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까지.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아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이 지식들을 활용해야만 했다. 형아, 저 아저씨들이 우리 잡아가면 어떡해? 지호가 흐느끼며 속삭였다. 걱정 마. 지호야, 형아가 다 지켜줄게. 현우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한상철의 부하 중 한 명이 세 형제가 숨어있는 천막 앞까지 다가왔다. 그는 손전등을 천막 안으로 비췄다. 낡은 담요와 지호의 스케치북이 보였다. 부하는 코웃음을 쳤다. 거지 소굴이었군. 강민준 그놈이 이런 곳에 숨어있을 리가 없지. 그가 돌아서려던 순간 현우의 눈에 낡은 배선이 들어왔다. 다리 건설 당시 사용되다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굵은 전선이었다. 현우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행동했다. 그는 재빨리 천막을 걷고 밖으로 나섰다. 이봐요, 아저씨들 혹시 저쪽에 있는 트럭이 아저씨들 것인가요? 현우는 저 멀리 세워진 한상철 부하들의 트럭을 가리키며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물었다. 부하는 현우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뭐야, 이 거지 같은 꼬맹이는 비켜 안 그러면 다친다. 아니요, 그게 트럭 아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기름 새는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혹시 차에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현우는 걱정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부하들은 순간 동요했다. 그들은 강민준을 찾는 것도 중요했지만 자신들의 트럭이 고장나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리더는 인상을 찌푸리며 현우가 가리킨 트럭 쪽으로 향했다. 가서 확인해봐 혹시 모르니. 몇몇 부하들이 트럭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현우는 민준에게 눈빛을 보냈다. 민준은 형의 눈빛을 읽고 재빨리 행동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끈과 돌멩이를 이용해 트럭의 바퀴 쪽에 소리나게 던지고 마치 트럭에서 나는 소리인 양 위장했다. 트럭 쪽으로 간 부하들이 트럭 아래를 살피는 동안 현우는 재빨리 몸을 움직였다. 그는 어둠을 이용해 미리 봐두었던 낡은 철골 구조물 뒤로 숨었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얇은 전선을 꺼내 트럭 주변에 널려있던 폐전선과 연결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전기 회로도가 그려지는 듯 했다. 그는 강민준의 서류에서 본 에너지 효율 시스템의 원리를 응용해 다리 밑에 낡은 전선들을 임시로 연결하여 전압을 일시적으로 과부하시키는 장치를 만들려 했다. 이것은 단순히 전기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트럭의 엔진 시스템에 오류를 발생시켜 작동 불능으로 만드는 고도의 기술이었다. 이봐, 아무것도 없잖아. 이 꼬맹이가 거짓말을 한 거야. 트럭 쪽으로 갔던 부하 중 한 명이 소리치며 현우를 향해 달려왔다. 현우는 재빨리 민준을 향해 손짓했다. 민준은 현우의 신호에 맞춰 미리 준비해둔 물통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다리 위에서 모아둔 빗물이 가득했다. 민준은 부하들이 다시 다리 밑으로 들어서는 순간 물통을 쏟아부었다. 차가운 물이 사방에 튀었고 부하들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했다. 그 순간 현우는 마지막 전선을 연결했다.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전선에서 스파크가 튀었다. 다리 밑에 일부 조명들이 깜빡이다 꺼졌다. 동시에 트럭에서도 펑글 하는 소리와 함께 시커먼 연기가 솟아올랐다. 트럭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한상철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트럭이 고장나자 당황하며 아우성쳤다. 망갈 이게 무슨 짓이야. 리더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현우는 그 혼란을 틈타 강민준이 숨어있는 천막으로 달려갔다. 아저씨, 이제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여기 숨어있을 수 없어요. 강민준은 현우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노숙자 소년이 이토록 영리하고 대담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현우의 눈에서 비범한 지성과 알 수 없는 강인함을 보았다. 하지만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트럭이 고장나자 한상철의 부하들은 걸어서라도 강민준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다리 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강민준과 세 형제는 이제 달아날 곳이 없었다. 그들은 다리 밑의 가장 깊은 구석으로 몰렸다. 강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권총을 만지작거렸다. 마지막 수단을 써야 할 때가 온 것일까? 이때 강민준은 문득 현우의 낡은 수첩을 떠올렸다. 그 안에는 한상철의 회사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단서들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한상철의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수첩에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강민준은 현우의 손에 들린 수첩을 쳐다보았다. 희망은 아직 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강민준 자신이 아닌 이 노숙자 소년의 잃어버린 기억과 숨겨진 재능에 달려 있었다. 세 형제와 억만장자 CEO의 운명이 한상철의 부하들의 손에 달린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이 어두운 다리 밑에서 그들은 함께 운명적인 시험에 직면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현우의 잃어버린 과거가, 그리고 그들의 진짜 힘이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가도로 아래의 어둠 속에서 한상철의 부하들이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금속성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절망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강민주는 천막 안에 웅크린 채 식은땀을 흘렸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이 많은 인원들을 상대로는 승산이 없었다. 그는 체념한 듯 눈을 감으려 했지만 문득 현우의 눈빛과 그의 낡은 수첩이 떠올랐다. 그 수첩 안에 미래를 바꿀 열쇠가 있다는 강렬한 직감이 그를 지배했다. 현우야, 그 수첩 그 안에 뭔가 한상철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만한 정보가 있을지도 몰라. 강민주는 절박하게 속삭였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위기 속에서 그의 잃어버린 기억들이 조각조각 되살아나는 듯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바로 그때 한상철의 부하들이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리더가 손전등을 비추며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찾았다. 강민준, 이 자식 드디어 잡았군. 민주는 몸을 날려 리더의 앞을 막아섰다. 이리 오지 마. 우리 형제들을 내버려둬. 그는 작은 몸으로 강민준과 지호를 가리며 덤벼들 듯 자세를 취했다. 지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옆에 있던 흙먼지 묻은 벽돌을 집어들었다. 견방진 꼬맹이들 다 죽고 싶어 환장했나. 부하들이 조롱하며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현우는 그 혼란을 틈타 재빨리 움직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정의, 회로와 네트워크 구조도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과거의 자신, 즉 천재적인 기술자 김현우, 김윤우로서의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한상철이 자신의 별의 눈물 프로젝트 기술을 훔치려 했을 때 김현우는 이미 그들의 시스템에 은밀한 백도어를 심어두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해킹 도구가 아니라 비상시에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일종의 킬 스위치였다. 민주나 지호야, 잠시만 시간을 벌어줘. 현우는 외치며 품속에서 강민준의 휴대전화와 자신의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는 강민준이 가지고 있던 휴대용 단말기와 낡은 전선을 이용해 급조된 해킹 장치를 만들었다.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잃어버렸던 기억과 지식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듯 그의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민주는 주위에 버려진 철제 파이프와 낡은 나무 판자를 들어 올려 부하들의 공격을 막아섰다. 그는 재빠른 몸놀림으로 이리저리 피하며 시간을 벌었다. 지호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부하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의 순수한 울음소리는 오히려 부하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현우는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다. 삐비빅, 삐비빅. 강민준의 휴대용 단말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리고 곧이어 도시 전체에 설치된 한상철의 회사 보안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한상철의 회사는 강민준의 프로젝트 기술을 탈취하여 도시의 주요 인프라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었다. 현우가 활성화시킨 킬 스위치는 이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한상철의 부하 중 한 명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붙잡고 당황하며 소리쳤다. 도시 곳곳의 가로등이 깜빡거리며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다. 일부 교통신호등이 고장나 혼란을 일으켰다. 한상철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휴대용 무정이와 통신 장비가 먹통이 되자 우왕좌왕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이 혼란 속에서
현우는 강민준을 향해 손짓했다. 아저씨, 지금입니다. 강민준은 현우의 눈빛에서 강렬한 메시지를 읽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권총을 던지고 현우가 건넨 휴대용 단말기를 움켜쥐었다. 단말기 화면에는 한상철의 보안 시스템 지도와 함께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현우의 지시대로 강민준은 단말기의 버튼을 눌렀다. 쾅! 갑자기 고가도로 위를 지나던 한상철의 부하들 차량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타이어가 터졌다. 차량들이 급정거하며 뒤엉켰다. 이로 인해 다리 위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현우가 예측하고 설계한 연쇄 반응이었다. 그의 목표는 단지 한상철의 부하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한상철의 불법적인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하여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젠장, 이 자식들이 뭘 한 거야. 한상철의 부하 리더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치며 강민준과 현우를 향해 총을 겨눴다.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옛 운전기사 박 실장과 강민준의 충성스러운 비서가 강민준의 행방을 쫓아 이들을 추격하고 있었고 박 실장은 현우가 트럭을 고장냈을 때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경찰차들이 속속 도착했고 무장한 경찰들이 다리 아래로 쏟아져 내려왔다. 한상철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포위되었다. 그들은 저항하려 했지만 현우가 일으킨 시스템 혼란과 경찰의 빠른 대처에 속수무책이었다. 리더는 마지막 발악으로 강민준을 향해 총을 쏘려 했지만 강민준은 이미 재빠르게 몸을 피했다. 김현우, 이 배신자 네가 어떻게... 한상철의 부하 리더는 현우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현우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외침과 함께 현우의 머릿속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토록 복잡한 기술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한상철이 왜 자신을 노렸는지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강민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별의 눈물,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개발한 천재 CTO였다. 한상철은 프로젝트를 가로채기 위해 그를 납치하고 기억을 지웠던 것이다. 한상철의 시스템은 이제 끝이다. 현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는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과 함께 자신의 진정한 힘을 되찾았다. 강민준은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경악과 기쁨으로 가득했다. 현우, 김현우, 네가 살아있었어. 그는 현우를 끌어안았다.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를 되찾은 순간이었다. 지호와 민준도 현우에게 달려와 그를 부둥켜 안았다. 형아, 형아. 그들은 현우가 자신들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현우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지 못했다. 한상철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혼란스러웠던 다리 밑은 이제 안도의 한숨과 함께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다. 억만장자 강민준은 3명의 노숙자 형제들, 특히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되살아난 천재 과학자 김현우 덕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김현우의 비범한 재능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강민준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고가도로 아래에서 한상철 일당이 체포되는 순간 강민준은 잃었던 세계를 되찾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가고 해가 솟아오르며 어둡던 다리 밑 공간에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민준과 지호는 현우에게 꼭 달라붙어 있었고 강민준은 현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회한과 미안함, 그리고
벅찬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 고였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강민주는 자신의 증언과 현우의 되찾은 기억을 토대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김현우는 별의 눈물,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개발한 천재 CTO이자 강민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반자였다. 한상철은 이 프로젝트를 통째로 가로채기 위해 김현우를 납치하고 기억상실증을 유발하는 약물을 사용하여 그를 버린 것이었다. 강민준은 현우가 살아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현우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상철의 치밀한 방해 공작과 조작된 증거들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다. 한상철은 살인 미수, 납치, 기업 기밀 탈취, 업무 방해 등 수많은 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회사 역시 불법적인 기술 탈취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한상철은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를 따르던 부하들도 모두 처벌을 면치 못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조사가 끝난 후 강민준은 현우와 민준, 지호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다. 그곳은 한때 강민준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에게 참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준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터였다. 지호는 생전 처음 보는 으리으리한 저택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준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지만 현우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는 듯 편안해 보였다. 현우야, 정말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되고도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니. 강민준은 현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내 오만함과 무지함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나는 돈과 성공만을 좇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보지 못했어. 너희 삼형제 덕분에 내가 비로소 인간이 된 것 같다. 현우는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형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삼형제는 여전히 다리 밑을 전전했을 겁니다. 현우는 강민준을 형님이라고 불렀다. 잃어버렸던 기억이 돌아오면서 그들의 우정도 되살아났다. 강민준은 민준과 지호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민준아, 지호야, 너희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게. 학교에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희는 나를 살린 은인이야. 너희의 형도 나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고. 민준은 강민준의 제안에 놀랐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겼다. 지호는 아빠라고 외치며 강민준의 품에 안겼다. 강민준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따뜻하게 쓰다듬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가족을 얻었다. 억만장자의 삶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은 이 세 형제에게서 얻은 것이었다. 현우는 다시 강민준 그룹의 CTO로 복귀했다. 그의 천재적인 두뇌와 경험은 회사를 파산 위기에서 구해낼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 강민준과 현우는 다시 의기투합하여 별의 눈물 프로젝트를 재개했다. 이번에는 순수하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염원을 담아 새로운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민준은 강민준의 회사에 들어가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거리에서 얻은 경험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회사 내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특히 강민준이 새롭게 시작한 노숙자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실무를 맡아 현우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민준은 자신과 동생들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돕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 지호는 명문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그림 그리는 것을 가장 좋아했고 학교 미술 시간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의 그림은 여전히 밝고 순수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섬세하고 다채로워졌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다리 밑에서 만났던 유기견, 강민준 아빠의 웃는 얼굴, 그리고 자신들을 구하러 온 경찰차의 모습까지 그의 모든 추억들이 아름다운 색깔로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준은 현우와 함께 그의 서재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져 있었다. 현우야,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인연이야. 나 같은 억만장자가 너희 삼형제 같은 노숙자들에게 목숨을 빚지다니. 강민준이 피식 웃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를 살린 것은 형님의 돈이 아니라 지호의 순수한 마음과 민준이의 용기였습니다. 강민준은 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는 너무 오랫동안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살았어. 너희가 나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 이제는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싶다. 그래서 희망의 다리 재단을 만들었지. 강민준은 희망의 다리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노숙자들에게 주거지와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강민준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기부했고 현우와 민준이 재단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진심을 다했다. 세 형제는 이제 더 이상 다리 밑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았다. 그들은 강민준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과거를 잊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과거는 그들을 더욱 강하고 겸손하게 만들었다. 억만장자의 인생은 세 형제의 순수한 마음과 지혜로운 행동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은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5년 후 서울의 중심부, 한때 강민준 회장의 그룹 본사였던 자리는 이제 최첨단 기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그 중심에는 강민준 그룹의 새로운 상징인 희망의 별 타워가 우뚝 솟아 있었다. 이 타워의 최상층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별의 눈물 2.0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었고 이곳에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들이 탄생하고 있었다. 김현우는 이제 명실상부한 강민준 그룹의 공동대표이자 희망의 별 타워의 수석 연구원이 되어 있었다. 그의 천재성은 한상철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비로소 만개했다. 그는 단순히 이익을 위한 기술이 아닌 인류의 삶을 이롭게 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에 몰두했다. 그의 연구실은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가득했고 그곳에는 현우와 함께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는 젊은 과학자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현우를 존경했으며 그의 비전과 인간미에 깊이 공감했다. 민준은 강민준 그룹의 사회공헌 이사로서 희망의 다리 재단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과거 자신과 동생들이 겪었던 아픔을 잊지 않고 노숙자들의 자립을 돕고 빈곤층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는 거리에서 얻은 현실적인 통찰력과 뛰어난 추진력으로 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민주는 종종 재단이 운영하는 쉼터와 교육센터를 방문하여 사람들과 직접 소통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는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리더로 성장했다.
지호는 이제 어엿한 20살의 청년 화가가 되었다. 그의 그림은 세계적인 미술 전시회에서 극찬을 받았고 그의 작품들은 항상 낙찰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의 작품에는 어린 시절 다리 밑에서 보고 느꼈던 삶의 애환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대표작인 고가도로 아래의 무지개는 낡은 다리 밑 풍경과 그곳에 피어나는 다채로운 꽃들을 대비시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인간의 의지를 표현한 걸작으로 평가받았다. 지호는 자신의 그림 판매 수익금 대부분을 희망의 다리 재단에 기부하며 형들의 사업을 도왔다. 그는 종종 재단이 운영하는 아이들 미술 교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맑은 눈을 가진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꿈을 심어주었다. 어느 맑은 봄날, 희망의 다리 재단이 주최하는 노숙자 자립축제가 열렸다. 옛 고가도로 아래. 세 형제가 처음 강민준을 만났던 그 장소는 이제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모해 있었다. 지호가 그린 벽화들이 공원 벽면을 장식했고 재단에서 지원받아 자립에 성공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들이 활기를 더했다. 강민준 회장은 축사연단에 서서 환하게 웃었다. 그의 옆에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운전기사 박 실장, 이제는 강민준 회장의 가장 믿음직한 고문이자 친척과 다름없는 존재 이 서 있었다. 박 실장은 강민준이 가장 힘들 때도 곁을 지켰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이제는 강민준 그룹의 이사회 멤버로서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박 실장은 강민준 회장의 격변했던 인생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세 형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강민준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자리, 바로 이 다리 아래에서 3명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그들은 저에게 진정한 인간애와 희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저의 세 아들, 현우, 민준, 지호입니다. 강민준은 연단에서 내려와 세 아들을 따뜻하게 포옹했다. 현우, 민준, 지호는 나란히 서서 강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고 힘들었던 과거의 노숙자 형제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강민준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고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주역들이었다. 이때 지호의 발밑에서 꼬리를 흔드는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 축제에 참석한 아이들이 키우는 강아지였다. 지호는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빙긋 웃었다. 그의 눈에는 어린 시절, 마지막 빵 조각을 나눠주었던 들고양이의 순수함이 여전히 깃들어 있었다. 강아지는 지호의 손길에 고롱거리며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다. 행사가 끝나고 강민준과 세 아들은 공원의 한적한 벤치에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희망의 다리 재단에서 새로 지은 아담한 보육원 건물이 보였다. 그 안에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빠, 지호가 그린 벽화가 정말 예쁘죠? 지호가 자랑스럽게 물었다. 아름답구나. 지호야, 내 그림처럼 이 세상도 아름다워졌으면 좋겠구나. 강민준이 따뜻하게 말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빠, 저희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줘야죠. 민주는 옆에 놓인 희망의 다리 재단 안내 책자를 들었다. 네, 형, 말대로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돈과 권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한때 절망의 상징이었던 다리 밑은 이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가진 것에 있지 않고 베푸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으로 새로운 봄을 맞이한 것이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끈끈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한 억만장자의 인생까지 변화시킨 세 형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선율로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지켜낸 그들의 용기,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간 강민준 회장의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